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윤리 두 번째로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도 인간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혹은 인간을 위해서 보호하자 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했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동물 중심주의는 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두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 동물 중심주의를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하냐면은 감정 중심주의 혹은 감각 중심주의 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배웠던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했는데, 그 기준에 주로 이성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도덕적 행위 능력들을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을 정했어요. 그런데 동물 중심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은 동물은 이성적 사유 능력이라든지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게 되냐면 감정이라든지 감각과 같은 것들을 지닌다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자, 이 동물 중심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리주의인데, 이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이 둘 모두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이제 고려 가능성에 대해서 오픈을 해두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벤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장이 되게 유명해요. 오늘날 우리가 피부 색의 유무에 따라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언젠가는 다리의 개수, 피부에 털이 있는지의 유무, 꼬리의 유무,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공리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보다 많은 존재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주는 것이 도덕적이다, 법의 기준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있죠.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동물 역시 이 고려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대 공리주의자인 피터 싱어입니다. 아직까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자,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저서로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피터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쾌락, 고통, 감수, 느낀다, 능력.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익관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쾌락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강아지 역시, 개 역시 밥을 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려고 하죠. 뭐 가끔씩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데 보면은 문제견들이 나와서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개들이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들고 유혹을 하면은 되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이러한 이익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필요하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대상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절대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의 평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호랭이가 있습니다. 토끼가 있어요. 자, 이들의 이익을, 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익을 우리는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삼겹살만 먹으면 서운하죠. 서운하니까 여기에 쌈을 싸 먹기 위해서 상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기름짐을 날려 먹기 위한 쌈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또 김치가 필요하죠. 우리의 이익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증진되죠. 그런데 호랑이한테 쌍추 필요합니까? 김치 필요할까요? 쌈장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고기만 주면 돼요. 삼겹살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먹는 양하고 같은 양을 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등발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의 삼겹살이 필요하겠죠. 그럼 토끼한테는 삼겹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토끼한테는 쌍추 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익평등 고려예요. 내가 삼겹살에 쌈 싸 먹을 때 호랑이한테는 고기 주고 토끼한테는 쌍추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는 만약에 집에서 애완동물, 요새는 애완이라는 말을 안 쓰죠. 반려동물을 뭐 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밤에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런데 그 치킨을 닭다리가 2개인데 나 하나, 우리 집 개 하나 이렇게 나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서 치킨을 야식으로 시켜 먹을 때 우리 집에 이 개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사료나 간식을 챙겨주는 거, 이런 게 이익평등 고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거나 복지를 n분의 1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각각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싱어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동물해방이라는 책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싱어가 대단히 비판한 것 중에 한 개가 이 공장식 사육이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공장식 사육을.
우리가 한때 뭐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법적으로 닭 한 마리에 필요한 공간이 대략 한 요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치킨 한 마리의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대단히 좁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좁은 공간에서 평생 알만 놓다가 그 닭은 죽어갑니다. 뛰어다니면서 뭐 지렁이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고 날개 한번 편하게 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해요. 근데 이제 닭들이 벌레들 때문에 고통받아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철창에 닭이 있는 상태로 살충제를 뿌렸고, 그래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싱어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제 되게 좁은 우리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라는 걸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고기 없는 날 식단 메뉴 되게 싫어하잖아요. 고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동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 방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동물 해방입니다. 그래서 요새 마트에 가보면은 계란에 여러 숫자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뭐 이 계란에 생산 일자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달걀을 낳게 된 닭의 사육 환경까지도 계란의 숫자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기존처럼 이런 좁은 철창에서 이제 사육했는가, 혹은 뭐 방목하면서 계란을 이제 생산했는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존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장식으로 사육했던 걸 비판하고, 동물의 생활 환경, 무의미한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종차별주의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솔직히 우연이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이게 결국 우연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우연하게 인간이라는 종에 속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는 우연하게 개라는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한 기준을 가지고서 차별하면 되느냐? 결국 뭐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에요. 내 키가 이만한 것도 우연이죠. 결국 물론 환경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연한 기준을 가지고서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뭐 기준을 사고 능력 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동물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적인 지능 지수는. 그런데 6개월 된 아기랑 6살 된 개랑 누가 더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6개월 된 아기와 6살 된 아이와 60살 되신 어르신하고 중에서 사유 능력이 누가 제일 뛰어나요? 제일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차별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우연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종차별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동물 해방시키고 그들의 이익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라는 게 피터 싱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싱어는 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톰 레건이라는 철학자는 피터 싱어보다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칸트의 의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요. 레건이 보았을 때 이 일부 고등동물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개를 훈련시킬 때 보면은 생각보다 개들이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간식을 내가 손에 쥐고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얘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민을 합니다. 뭘 해야 되는가? 손도 한번 올려보고 앉아도 보고 엎드려도 보고 굴러다 보고, 그러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은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뭐 주인을 구한 개의 이야기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일부 고등동물은 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를 지켜주어야 된다. 그래서 레건의 관점을 의무론적 권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한 불침해를 되게 강조합니다. 레건은 그래서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는 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여기에서의 싱어와의 차이점은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모든 동물들이 지닌다고 보았지만, 레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물이라기보다는 일부 고등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한 싱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하나의 필요 조건만이 있지만, 하나의 충분 조건이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뭐 정체성을 지닌다든지, 뭐 감각을 지닌다든지, 뭐 기억을 지닌다든지, 뭐 욕구를 지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부 고등동물,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 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의 권리를 우리는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레건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윤리 정리하면은 결국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도덕적 권리도 고려해야 되는데,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를 해야 되고, 레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싱어는 그 대상이 모든 동물이지만 레건은 일부 고등 동물이다. 이 정도 차이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생명 중심주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